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과 입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른바 빅5 병원이 최근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여야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막말 파문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공천 취소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난민 140만 명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투표소 방화와 용지 훼손 등 방해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방해하려 했다며 응징을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가시티 등 다양한 핵심 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발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하루 가까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강풍이 불며 해소되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 재학생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 이후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2차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설문을 완료했는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사직서 제출 시기에 대해선 오는 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별로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에 앞서 오는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신규 환자 예약을 중단하고 수술과 입원 중단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는 어제 성명에서 제자들 없이는 대학병원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나라 미래 의료도 비가역적인 붕괴를 맞게 될 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교수로 일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자발적인 사직과 함께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과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210명 정도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발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4주간 파견한 상황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료 차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빅5 대학 병원들은 하루 매출이 작년 대비 10억 원이 넘게 줄었고 서울대병원은 자금 융통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부분의 수련 병원들은 수술을 절반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줄어든 수술은 곧바로 병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큰 빅5 대학병원일수록 매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은 하루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진료 시스템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날로 커지고 있어서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자금 융통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근 기존의 2배인 1,000억 원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견디기 어려워진 세브란스 병원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매출 20%가량이 줄어든 서울 성모병원 역시 비상경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뿐 아니라 지방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미 간호사와 행정 인력들에게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무급 휴가를 할당하다시피 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폐쇄하는 병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에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 강제 연차 휴가나 무급 휴가를 강요받기도 하고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병원들의 경영 악화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이 속한 연세의료원이 수익 감소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은 경영 서신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현재 큰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 원장은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규모를 더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남 등 전통적 강세 지역 5곳에 내세울 국민 추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전문성을 갖춘 정치 신인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무감동 공천 지적에 여당이 야심차게 꺼내든 국민추천제 심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대구, 울산 등 강세 지역구 5곳에 대한 사실상의 전략 공천입니다. 서울 강남갑과 을에는 각각 여성 의사인 서명옥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과 공무원 출신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구 동군이갑에선 최은석 전 CJ제이제당 대표이사가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북갑과 울산 남갑은 우재준, 김상옥 변호사가 배치됐는데 모두 80년대생 변호사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정치 신인과 전문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을 도모할 전문 인재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국민추천제 퍼즐까지 맞춰지며 여당이 확정한 지역구 후보는 전체 254곳 가운데 250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비례대표 후보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500명 안팎의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진종호 전 사격 선수 등 유명 인사는 물론 호남과 대통령실 출신 도전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당선 가능성이 큰 순번, 20번 전후에 들어갈 후보자들의 윤곽은 이르면 주말쯤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가 과거 일제 옹호성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 사려 깊지 못한 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는 어제 배우자와 함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방문해 이 회장에게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큰 절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구한말 삼정문란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다 보니 글이 엇나갔다며 일제가 힘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사실상 침략해 합병한 것을 대단히 부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난교, 서울 부산시민 비하 등 과거 SNS 글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가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장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10여 년 전인 25살 무렵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은 대부분 삭제했지만
캡처된 사진이 남아 논란을 일으킨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부적절한 SNS 글로 논란에 휩싸인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를 두고 당시 발언 경위나 공직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광주에서 장 후보의 과거 언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지금 판단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논란에 관해선 임명 문제가 아니라 수사 문제라며 공수처가 신속히 소환하고 당사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들어와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었다며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 재심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사전 유출과 기획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에 정 전 의원은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는데 당 지도부는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하 발언과 술 접대 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오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정아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어제 논평을 통해 양 후보가 과거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한 데다 또 다른 비하성 발언이 담긴 글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을 대하는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 후보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으로 일할 당시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문제지만 공천을 준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심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소장의 공천 부적격 판단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거듭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판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미 종북 논란으로 시민단체 추천 후보 2명이 잇따라 사퇴한 상황에서 병역 기피 논란까지 겹칠 경우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당 안팎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당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 눈높이, 특히 군대의 문제, 병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후보 입성을 제안한 시민사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내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거란 전날 경고에도 결론이 바뀌지 않자 그 선을 넘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마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항의 뜻으로 심사위원 10명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중도 탈락한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파국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금으로선 우세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YTN에 시민사회 측과 연대 파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미 종북 논란으로 물러난 여성 후보 2명을 대신해 재추천된 인사 등 3명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며 물밑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작일을 앞두고 파열음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발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하루 가까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 추적 끝에 어젯밤 체포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공항 계류장에서 모여있는 승객들, 여기저기서 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제 새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천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 138명은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점검 도중 엔진 결함이 발견되면서 꼬박 하루 가까이 출발도 하지 못한 겁니다. 항공사 측은 예상보다 정비가 늦어지자 어제 오후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지만 졸지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밤새 비행기가 언제 뜰지만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 계획이 다들 많이 깨졌어요, 지금. 애기가 아픈 사람도 있는데 병원 예약을 미뤄야 되고 음식이 안 맞아서 물만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제 저녁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인근에선 차량 7대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퇴근 시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진관동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 용의자 A씨가 체포됐습니다. 그제 피해 여성과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안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질식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타살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 끝에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구로동 만화방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살인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해경이 그제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한 원인을 적재 불량에서 비롯된 선박 복원력 상실로 추정했습니다. 이정석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어선이 침몰한 이유는 적재 불량에 따른 선박 복원력 상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소보다 많이 잡은 어획물을 선미 갑판에 실은 채 이동하다 선미가 왼쪽으로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탄진역에서 오송역 사이 선로와 인접한 야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KTX 11개 열차와 SRT 3개 열차의 운행이 10분에서 20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산불 발생으로 주변 상하선 열차에 즉각 대기 지시를 내렸고 상황이 종료된 뒤 운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북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도로 옆 야산으로 번지며 산림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10여 년 전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활동가 홍서준 씨는 밖을 나설 때마다 위험천만한 환경과 마주합니다. 특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언제든 홍 씨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차들이 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렇게 특히 이면도로에서 온다던가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와서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무려 4명 가운데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겪은 적 있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차량에 속도를 제한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나 50km까지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할 수 없게 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복지시설은 10곳 가운데 1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편화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검토한 뒤 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신청해가지고 보호구역을 이게 하는 건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관련된 내용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먼저 나서서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의 이를 독려하는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좀 찾아가서 신청해봐라 이렇게 좀 저는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발표한 건 이른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빨라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다음 달 출범이 목표입니다.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논의 과제가 방대해 범정부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모두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곳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추진합니다. 만약에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되면은 법적인 그런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민간 투자를 확대해 최대 3조 원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업무 계획에 담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별 기부 한도를 내년부터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생가구가 주택을 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각종 문서 작성을 돕는 AI 행정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모바일 기기에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을 도입합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을 1000여 곳에 설치하고 외식업소 5000여 곳에 연간 200만 원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난민 140만 명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민간인 피해 대책이 없다면서 거듭 제동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시 비상내각 회의에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민간인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이라는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종전 입장 그대로입니다. 국제사회는 최대 140만 명의 피난민이 밀집해 있고 구호품 반입 통로인 라파를 공격하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만류해왔습니다. 미국도 민간인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라면서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We have to see a clear and implementable plan, not only to get civilians out of harm's way, but also to make sure that once out of harm's way, they're appropriately cared for, with shelter, with food, with medicine, with clothing, and we've not yet seen such a plan.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중재국과 미국에 제시한 한발 후퇴한 모양새의 새 휴전안도 거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1차 교환하면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기간을 정한 뒤 영구 휴전을 위한 날짜를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중재국 카타르에 수전협상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호품 200톤을 싣고 키프로스에서 출항한 오픈 암수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지선이 배에 접근해 구호품을 항구로 옮겼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첫날인 현지 시간 15일 투표소에 불을 지르는 등 각종 방해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한 투표소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투표함에 방화를 했고 또 다른 젊은 여성은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넣은 뒤에 녹색 액체를 쏟아부어 투표 용지가 훼손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1세 여성이 투표소가 마련된 학교 현관에 붙은 선거 포스터에 화염병을 투척했다가 구금되는 등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지를 공격하며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려고 했다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 첫날인 현지 시간 15일 화상으로 진행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접경지 주민들을 위협해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이 파괴적인 범죄 무장 행동을 꾸미고 실행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일대를 비롯해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 중인 오염수 해양 방류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후쿠시마 현 곳곳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일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本日ですね、0時14分、福島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してございます。 도쿄전력은 0시 33분 진행 중이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15시간여 만에 방류를 재개했지만 오염수 방류가 지진 여파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진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 상황에 해당한다며 전문가를 파견해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새해 첫날 노토반도 대지진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도쿄 인근 치바현에서도 최근 규모 5 전후의 지진이 2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만 13년이 지나는 시기인 만큼 지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외부 유출 등 내부 사고가 잇따른 데다 원자로 부근의 핵연료 잔해 제거에는 로봇까지 투입해도 제대로 시도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일본을 방문한 IAEA 사무총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잇따른 지진으로 원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호텔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총격 테러로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소말리아 경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저녁 대통령궁 근처 호텔이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18명과 군인 9명 등 부상자 27명 중에는 국회의원 3명이 포함됐다며 총격전 끝에 테러범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홍해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해상 수입 운송비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서 수입 물가 상승 등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다른 나라 선박을 공격하는 이른바 홍해 사태가 장기화하며 피해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핵심 물류항로가 막혀 최대 한 달 정도 운송 기간이 늘어나면서 운송 비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유럽에서 들어오는 화물의 해상 운송 비용은 한 달 전보다 40% 가까이 훌쩍 뛰어올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해상 운송 수요가 항공으로 넘어가며 유럽발 항공 수입 운송비 역시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으로의 해상 수출 비용 역시 꾸준히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수출입 기업은 4곳 중 3곳에 달했고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동안 유럽으로의 수출 액수는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을 제조하고 나서 수출을 할 경우에 물류비가 뛰면은 그만큼의 어떤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니까 중국산하고의 어떤 경쟁에서도 조금 이제 가격 경쟁력 부담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홍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무력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근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남 순천시 주민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1, 2만 원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달걀과 닭고기 등의 30 내지 50% 할인 행사도 대폭 늘립니다. 홍콩 HGS 연계 ELS 투자 피해자들이 정부 조정안이 미흡하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책임지고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조차 관련 법을 위반했으면서도 근반 사태에 대해 반성과 배상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대상을 최소화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 HGS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에게 대국민 사기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 우려를 불식했는데 그럼 합병 이후 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윤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미국 법무부의 기업 결합 승인 단 한 고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통합되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통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비자들이 조금의 피해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이 마무리되면 6개월 이내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환 비율입니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따져보면 A카드사의 경우 1,000원당 대한항공은 1마일리지를, 아시아나항공은 1.3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이처럼 시장에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1대1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합병되면서 이 마일리지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손실을 가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소비자들의 재산권이거든요. 지난해 6월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는 9,400억 원, 대한항공은 2조 4,600억 원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법률적 제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와 사용 실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항공사가 통합되더라도 향후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만큼
마일리지 제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대추 방울토마토 하나로만 연매출 2억 원을 넘긴 20대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종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오로지 대추 방울토마토만 키우고 있는 연동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원형 방울보다는 대추 방울이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당도도 높아서 더 많이 찾는 편입니다. 소비자들이? 네. 통상 토마토 수확은 이른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네, 보통 다른 농장에서는 토마토가 이렇게 50에서 60%가량 절반가량 익었을 때 수확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데요. 이곳은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숙 과정 없이 이 농장에서는 90% 이상, 그러니까 토마토가 다 익었을 때 수확합니다. 당도가 이때쯤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익어서 따는 이유가 당도가 더 높기도 하고 경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칼슘제를 좀 더 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품종 자체를 경도를 높은 품종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확한 토마토는 공매는 하지 않고 전부 직접 판매를 합니다. 지역 로컬 푸드 5곳에 80%가량의 토마토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판매합니다. 29살, 지환 씨가 이 토마토 농장을 시작한 건 4년 전. 애초에 관광호텔 경영학을 전공해서 관련 업계에서 잠시 일을 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서 곧바로 토마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 하나로만 지난해 매출 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ICT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환 씨는 지난해부터 토마토 꿀절임과 썬드라이 토마토 등 가공식품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같은 길을 가는 지역 청년 농부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가공과 체험 등을 함께하면서 농촌에서 상생의 삶을 실현하는 겁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제주의 대표 월동 채소인 쪽파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예년만 못하지만 가격이 2배 가까이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영석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쪽파 수확에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잦은 눈과 비 날씨에 작황은 예년만 못하지만 올해는 금쪽파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기대가 큽니다. 작년 하반기 이렇게 눈이랑 이런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 밭 하나를 거의 반 이상을 버려야 돼요. 지금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행히 지금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손해는 안 보겠지만 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쪽파는 월동무와 양배추와 더불어 제주의 대표 월동 채소지만 연중 생산도 가능할 정도로 소득 작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작목의 특성상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올해 쪽파는 최근 도매 시장에서 10kg 한 상자에 7만 원에서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4, 5만 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갑절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한 달 전 17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겨울 잦은 비 날씨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동안 품질 관리만 잘 해준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출하하시기 전에 막바지 병해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량 회수돼 폐기 조치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잿빛 곰팡이병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적절한 방제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입는 방화복은 개인이 세탁하기엔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일반 세탁소에 가져가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울산 남구의 한 자활센터가 방화복이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긴 그을음과 기름으로 뒤덮인 방화복. 현장에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방화복은 세탁 과정이 번거롭고 방화 기능이 손실될 수도 있어 가정에서는 물론 일반 세탁소에서도 세탁을 하지 못하거나 꺼리기 마련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태화강 클리닝. 직원들이 수거된 방화복을 차례대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옷의 외피와 내피를 분리하면서 세탁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세탁소는 이렇게 개인이 관리하기 까다로운 옷들을 중심으로 세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특수 세탁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곳에 취업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는 우리가 소방대원들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은 뿌듯하고 그냥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탁소는 특수 세탁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7명의 전문 인력을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작업복 세탁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세탁이 완료된 방화복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깨끗해진 방화복을 입어보는 소방관들은 고마워합니다. 이전에 손빨래 하거나 방화복 전용 세탁기로 빨래를 했을 때는 지저분한 거나 냄새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방화복 전용 세탁 업체에 맡기게 된 이후로는 냄새도 확실히 안 나고 받았을 때 엄청 깨끗한 게 많아서 많이 편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수 세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음 전달까지 한 자활센터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복을 비롯한 까다로운 작업복까지 세탁하면서 우리 사회도 한층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폐기물은 크게 늘었지만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뿐이고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의료 폐기물을 일반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직접 멸균 처리하는 장치를 개발해 실증까지 마쳤습니다. 보도에 양우영 기자입니다. 의료 마스크와 장갑, 주사바늘, 거즈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 폐기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폐기물이 급증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은 21만 톤에 이릅니다.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은 뒤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전국에 13곳뿐이라 운반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은 물론 처리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전용 소각장에 보내지 않고도 병원 안에서 완벽하게 멸균 처리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의료 폐기물을 잘게 분쇄한 뒤 압력밥솥처럼 고온 고압의 증기로 멸균 처리해 일반 폐기물로 버리는 방식입니다. 수송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금속을 포함해 재질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 폐기물을 분쇄할 수 있고 밀폐형 증기 방식으로 감염 위험성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138도씨에서 10분 또는 145도씨에서 5분 이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멸균 챔버 내부 5곳에 위치해서 모두 생물학적 지표균 대상으로 99.9999% 멸균 성능을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에 시간당 100kg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멸균 장치 완제품을 만들었으며 충남대병원에서 실증까지 마쳤습니다. 기존에 완제품으로 공급할 때 설치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병원에서 실증을 하면서 장치의 크기나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등 감염 동물의 사체 처리에도 멸균 장치를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는 아스널과 이강인의 PSG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8강 대결을 펼칩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8강 조추첨 행사를 열고 8강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14회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도르트문트와 4강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대회 8강 1차전은 다음 달 10일과 11일에, 2차전은 17일과 18일에 펼쳐집니다. 프로농구 LG가 6연승을 질주하며 플레이오프 직행이 걸린 2위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갔습니다. LG는 고양 원정 경기에서 신인 6위상이 3점슛 5개를 포함해 17득점을 올리는 등 엔트리에 있는 선수 12명이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손호를 95대 64로 꺾고 3위 KT와 승차를 한 경기로 벌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32득점을 올린 니콜슨을 앞세워 KCC를 99대 85로 물리치고 신락 같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계획은 신혼 초부터 시작하세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넘치는 인파.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좁은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장래는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재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구 억제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으로 84년에는 2.1명으로 93년에는 1.7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가면 노동 생산력 부족과 노령인구 증가,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에 직면해 3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인구 억제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등학교는 30여 곳에 이릅니다. Korean population will get smaller and smaller and eventually disappear.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정부는 돈줄을 풀기로 했습니다. 한달 위로 들어와서 무난하게 신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고 재계에서도 이어지는 통큰 출산 장려책이 확산됐다. 출산 장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라고 발표했고 국회에선 저출산 관련 법안 통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덩달아 나들이 정체도 많이 증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최근 주말에 비해 많아지겠는데요. 오늘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약 43만 대가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안산에 있던 사고 처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북수원 나들목 또 다른 사고가 있는데요. 1, 2차로 쪽으로 이게 추돌 사고 나면서 한 차는 옆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3차로로 차량들은 지나고 있지만 정체는 부곡부터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참고가 필요합니다. 60번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지금은 전 구간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5번 고속도로는 팔곡과 비봉을 포함해서 목포 쪽 조금씩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개가 심한데 다행히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으로는 안개 낀 구간들은 많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국도 쪽을 보시면 군산 일대는 안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안개등을 꼭 켜주시기 바라고요. 25번 고속도로 타고 논산 쪽 간다면 천안 일대 포함해서 전 구간 소통 원활하고 1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부산 쪽 오산과 목천 차량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정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안전거리 확보 잘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해져서 산불이 우려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지만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4.8도, 부산 10.5도, 그리고 청주가 3.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전, 전주가 20도, 창원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 고온 현상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